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67쪽의 내용에서, 자, 67쪽에, 자, 이제 정말 이 현대실론에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가 제 2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이 아마 앞부분의 1, 2, 3장은 솔직히 좀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아갖고 저도 참 여러분에게 이걸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 4장부터는 본격적인 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재미있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즐겁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장은 이제 시인 하자예요. 자, 4장은 근데 이게 4장이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아마 40분 만에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뭐 이렇게 넘어가서 한 번 더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서정시는 리릭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 리릭이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리라라는 이게 이제 LYRE라고 써있는데 이게 리라라고 읽어요. 리라. 이 악기 이름인데 이게 기타 비슷한 그런 현악기라고 비슷하면 돼요. 현악기. 그 악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서 리릭이라는 뜻. 근데 재밌는 것은요. 리릭은 이제 서정시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팝송 가사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모르셨을 거예요. 팝송 가사를 리릭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팝송 가사들이 되게 서정시거든요. 서정시가 물론 이제 요즘의 팝송 가사는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You Mean Everything to Me 같은 노래 보면 뭐 만약에 당신이 떠나버린다면 하늘에는 내가 흘려놓은 눈물방울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팝송 가사가 리릭이라는 말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67쪽에 이제 보시면 67쪽 초코빵, 초코 케이크. 이걸 좀 음소거를 좀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리라에서 나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아까 제가 3장에서 나왔던 워즈워드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 한 5째 줄에 보면 모든 훌륭한 시는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영어로 썼죠. All good poetry. 모든 훌륭한 시라는 것은 the spontaneous overflow. 그 아주 자발적인 흘러넘침이다 라고 그랬죠. 뭐에? 강렬한 감정에 또는 힘있는 감정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밑에서 샘솟아야지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즈워드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아까 다 설명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기세요. 68쪽.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위에는 넘어가고요. 박스를 보면 나는 시란 거기 있죠. 강렬한 감정이 저절로 이게 이제 리리컬 발라드 서문에 이제 워즈워드가 쓴 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강렬한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시의 원천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회상해낸 감정이다. 감정은 곰곰이 명상되어서 일종의 반동으로 마음의 고요는 사라지고 전에 명상의 주제였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생겨나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시작이 시작돼요. 우리가 시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시작이 있고요. 이렇게 쓰이는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시작은 좀 한자로 써놓으세요. 이거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과 비기닝. 요 이 땅 하는 시작이고요. 비기닝이고 요 밑에 있는 시작은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 그런 시작입니다. 제가 동시집을 이번에 이제 하나 작년에 좀 지도해 받았는데 그 제목이 시작이더라고요, 시작. 근데 앞면에는 시작이라고 써놓고 그 옆면에는 또 이렇게 시작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야, 이게 참 대단한 발상이다라는 걸 제가 느꼈었는데 하여튼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조의 대상, 관조라는 것도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거기 박스 바로 밑에 관조란 말을 좀 제가 한자 좀 쓸게요. 이 조자가 빛을 조자고요. 요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이런 정도는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그 국문과 다니니까 한자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그러니까 국문학도 어차피 한문학도 국문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조라는 것은 약간 사물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이게 이제 관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바라볼 때 그 자체를 쓴다라기보다는 그 자체에서 좀 한 발 떨어져서 그 형상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관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걸 이제 썼다는 것을 워즈워드 이야기고요. 그 밑에 이제 김우창도 이제 정종의 바다에 대해서 이제 논평에서 워즈워드와 비슷한 견해. 체험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통합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시 쓰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 성찰시, 성찰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게 나를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리플렉션이거든요. 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성찰이라는 뜻인데 나를 이렇게 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 여러분도 아마 이런 성찰시를 많이 쓰실 겁니다. 서정시 중에서도.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9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정지용은 참 재밌는 게 정지용은 정지용 문학관이 옥천에 있거든요. 옥천은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그러니까 옥천에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왜 정지용이 바다라는 시를 많이 썼냐면 정지용은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의 동지사대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도시샤대라고 일본어로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이 정지용이 뭘 가지고 썼냐면 윌리엄 브레이크를 가지고 썼어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의 어떤 그 뭐랄까요 특성 이런 걸 가지고 썼더라고. 제가 저도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로 영문학을 받았나 했는데 하여튼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조각가이면서 이제 그 문학가인 이 사람의 시를 가지고 썼는데 하여튼 이 정지용이 이제 일본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시가 되게 많아요. 정지용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9쪽에 보면 이 시의 여러 연상은 시인의 과거 체험. 그러니까 뭐냐? 일본 유학 체험이에요. 과거 체험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69쪽이 첫째 줄에. 그리고 실제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줄을 내려가면 시인의 시간적 체험의 궤적 위에서 통합된 것이다. 여기 붙여놓으세요. 시간적 체험의 궤적. 궤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궤도를 이뤄가는 바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이 이렇게 궤도를 돌잖아요. 그걸 이제 영어로 오비트라고 그래요. 오비트. 이 궤도라는 게. 궤도를 따라가는 발자국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마지막 줄에 반성과 창조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반성과 창조의 과정의 결과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성찰시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쓴 성찰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밑에 나오죠. 충청도 옥천 출신인 시인 정지용은 일본 유학길에 난생 처음 바다를 보며 충격을 받았고 바다를 관찰하고 되새기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시 바다 구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정지용의 시에 보면 바다 1, 2, 3, 4 계속 나가요. 이 바다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 시인의 경험과 반성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 거듭났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구적 자아로서의 화자라고 나와요. 자, 이제 워즈워드는 아까 이야기했죠. 강렬한 감정의 자발적인 흘러넘칩니다. 자, 워즈워드는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워즈워드는 어떤 시인이다? 낭만주의 시인이고, 그거 이제 그 밑에 가면 T.S. 엘리엇이 나와요. T.S. 엘리엇. 그 유명한 토마스 스톰스 엘리엇이죠. 줄여가지고 T.S. 엘리엇이라고 해요. 자, T.S. 엘리엇은 이제 현대 시인입니다. 현대 시인이고, 여러분 이제 T.S. 엘리엇은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그 유명한 황무지라고 해서 4월은 잔인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를 쓴 이야기도 하려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4월이 잔인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그 영국의 그 런던 이런 곳에 그 라일락이 피지 않아야 되는데 라일락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거다는 거죠. 우리도 6.25 전쟁이 아무리 있었어도 4월 달에 막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인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쓴 겁니다.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은 피어난다고. 근데 이제 이 T.S. 엘리엇은 뭘 이야기하냐면 몰 개성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을 보시면 나오는데 몰이란 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개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개성으로부터 멀어진다.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시란 정서의 방출이 아니라 정서로부터 도피다. 그런 말 밑줄 쫙 쳐놓으세요. 정서로부터 도피, 도망간다는 거. 이 도피라는 것은 이스케이프예요. 이스케이프.
영어로 말하면 도망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몰 개성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서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정서에서 좀 멀어져서 이렇게 쓰는 거, 이걸 이제 몰 개성론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T.S. 엘리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자, 밑에서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70쪽에 엘리엇은 실생활에서 정서와 문학 작품에 구현된 정서의 절대적 차이를 강조한 입장에서, 자, 객관적 상관물의 밑을 쫙 쳐놓으세요. 네모 치세요. 네모. 객관적 상관물. 자, 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 이 객관적 상관물을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 objective, 자, correlative예요. correl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objective, 여기 R을 하나 빼야 되는데 있었네. objective correlative인데, 그래서 이제 objective 하면 객관적이고 상관물이라는 것은 상호 관련된 물건 뭐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좀 더 상관물을 좀 쉽게 쓰면, 그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은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이해가 힘들 건데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쓰려고 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돌려서 시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쓸 때 그러니까 뭐랄까, 냅킨이 있다. 냅킨 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뭡니까, 바람이 지나간 자리 뭐 이런 조성복 시인의 시를 보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또는 이제 뭡니까, 어떤 사물을 보지고 갈대를 가지고 그리움을 이야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갈대를 통해서 그리움을 쓴다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이 객관적 상관물이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1쪽에 보면 아마 시라는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혹시 안 보신 분은 이 시를 꼭 좀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71쪽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자, 주인공 미자가 시창작 교실을 다니며 시를 완성해요. 그래서 완성하기까지 과정을 그린 작품이고, 미자가 쓴 시가 아네스의 노래인데, 성폭행 사건으로 자살한 여중생의 세대명이고요. 미자의 손자인 종욱은 그 성폭행 사건의 가담자 중 한 명이었다. 이 영화에서 미자가 시를 쓰는 과정은 아네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네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손자와 그를 맡아 키우는 미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찰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아네스의 노래는 시창작 교실 강사 김용택 시인이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도 등장을 하는데 목소리를 통해 낭독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집단적인 독자가 되죠. 이 강사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시를 듣고 그 장면을 보는 영화의 실제 관객에게도, 이제 그걸 본 사람에게도 목소리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김용택 그 강사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를 쓴 시인이죠. 이제 시인 교실을 다니는 사람이죠. 미자가 이야기하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의 목소리에서 창작자인 미자의 목소리 넘겨보세요. 그리고 아네스의 목소리로 이제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좀 이걸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자 정리를 한다면, 자, 72쪽에 좀 쓰시면 좋은데, 영화 시는, 자, 일단 이 시를 읽는 목소리가 있겠죠. 자, 이 시를 읽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시를 읽는 목소리는, 자, 시창작 교실 강사에서 다시 미자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네스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창작 교실 강사는 이제 독자가 되는 거죠. 독자. 이제 그다음에 미자는 시인, 그다음에 아네스는 화자죠. 화자. 그러니까 이 시창작 교실 강사도 이분이 시를 쓴 것이 아니니까 미자의 시를 읽는 독자잖아요. 미자가 시를 썼으니까 시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네스라는 것은 시적 화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인 거죠. 이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72쪽에 보세요. 아네스의 목소리로 바뀌고 이처럼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뀌는 과정. 1인칭 화자의 독백이라는 서정시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 시의 화자는 아네스다. 맞죠? 자살한 실제 인물 아네스가 아니라 시의 화자로 태어난 아네스다. 여기서 화자 아네스는 실제 그 아이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시인, 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화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독자에게 어떻게 화자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여기에 영화 속의 시창작 교실에서 단 한 사람, 오직 미자만이 시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 자신의 내밀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 다른 사람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미자는 화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약간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 속에라는 시인의 근원을 두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이제 그 시인과 시 속에 내가 동일한 존재는 아니죠. 맞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소월의 시의 화자가 여자인데 김소월의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시 속에다가 불어 넣는다는. 그렇지만 이 시라는 것은 이런 그 감정을 나타내는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72쪽에 전통적인 서정시 외에도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거부나 반시, 시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시, 또 반서정시, 서정시에 반대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전위적인, 혁신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위적이란 말은 혁신적인. 실험시, 해체시, 이 해체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또 하죠. 또는 무의미시, 초현실주의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읽어도 그 시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시에서 표현합니다. 해체시라고도 하고요, 무의미시라고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건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 4학년 올라가시면 시창작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는 이제 현대로 오면서 여러 형태로 변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그 73쪽에 나오는 그 위에는 건너뛰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여기에요. 자, 3번. 73페이지. 시의 다양한 화자들. 이건 별 3개입니다. 별 3개. 시의 다양한 화자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자, 볼까요? 자, 화자는 그 특성과 역할에 따라 3가지 유형이다.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첫째 동그라미, 1인칭 화자. 자, 둘째 동그라미, 배역으로서 화자. 셋째 동그라미, 함축적 화자.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시험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중, 1인칭 화자의 시는 무엇인가? 뭐 배역으로서 화자의 시는 무엇인가? 함축적 화자로서의 시는 무엇인가? 이건 거의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 자, 넘겨볼까요?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에 있는 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시들이 주로요. 누구의 시가 나오냐면 윤동주하고요. 백석의 시만 나와요. 이게 너무 재밌죠. 윤동주와 백석의 시만. 자, 이게 이제 왜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석의 시를 윤동주가 모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백석의 시를 상당히 좋아해가지고요. 엄청나게 필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백석의 시를. 윤동주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백석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그 스타일을 많이 이제 취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의 시와 백석의 시가 동시에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두실 것은 어떤 시가 어떤 그 주제인가 이걸 잘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74쪽에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 나오죠. 1인칭 화자가 시 속에 나로 등장하는 것은 오래되고 일반적인 시의 형태다라고 하면서 자, 그 밑에 이제 윤동주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윤동주의 시에서는요, 우물이라는 것과 거울이라는 것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우물과 거울은요, 다 뭘 의미하냐? 자기 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물에 비친 얼굴 바라보죠? 이 뭡니까? 수선화가 그 우물에 비친 모습 나르시스 아닙니까? 물 바라보다가 결국은 수선화가 됐다 물에 빠져 죽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거울도 바라보죠. 그래서 이게 자기 반성을 의미하는 시에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리 거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것이 윤동주의 시의 거울은 반성이지만 이상의 거울, 이상의 시에서 거울은 또 뭐예요? 이거는 분열의 이 내면의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은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반성은 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 1년이 100년이 36,500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 지금 거울이 또 나왔죠? 거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줄하고 그 밑에서 둘째 줄. 그러면 어느 운석 별똥별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거울 또 나왔죠? 75쪽이 셋째 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거울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시가 바로 윤동주의 참회록이다. 자, 이건 1인칭 화자죠. 왜? 내라고 나왔잖아요. 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75쪽의 박스 밑에 볼까요? 위에 윤동주 시에는 자신의 체험과 내면의 정서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 더욱이 가치로운 삶을 지향했던 시인 윤동주의 생전 태도에 비추어 화자의 발언이 진지하고 진실되게 받아들여질 때 이에 비례하여 독자의 감동은 더욱 커진다. 시인과 화자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1인칭 화자가 등장하는 시에서 시인의 실제 삶에 대한 정보는 화자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백석의 시에서도 시인의 모습이 투영된 자아의 화자의 존재를 확인한다. 자, 이것도 뭐예요?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76쪽에 나오죠. 이 남신의주라는 곳에 있는 남신의주 유동이라는 지역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이제 거기서 이제 새를 얻어서 지내는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제목만 봐도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의 이제 있는 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말들 자체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북한 지방의 그런 방언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여러분이 뭐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뭐 이해하려고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앞부분만 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75쪽.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목순의 집 헌삿을 깐, 그러니까 헛삿이라는 건 이제 돗자리 같은 거예요. 그런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를 얻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슴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막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심정을 이렇게 쭉 드러낸 시예요. 거기 76쪽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런 내용의 시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6쪽으로 다시 가보세요. 위에 백석의 시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은 시인의 체험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특히 30년대 말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만주 일대를 유랑하던 시절의 체험은, 자, 여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76쪽의 둘째 줄부터 1930년대 말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만주 일대를 홀로 유랑하던 시절의 체험은 물론 해방 직후에 시인이 겪은 외로움과 쓸쓸함까지 화자의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화자의 어떤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밑에 막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뭐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사람의 이제 바탕이시다. 그래서 윤동주의 참회록과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는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다. 자, 그러면 배역으로서의 화자는 뭐냐? 자, 77쪽에 보세요. 화자가 시인과 다른 제3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 밑줄 짝 찍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게 나요. 나가 나오면 1인칭이 되겠죠. 화자가 되죠. 1인칭 화자. 근데 제3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시인이 다른 인물의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 거. 김소월의 시에 등장하는 여성 화자? 당연히 뭡니까? 허구의 인물이죠. 남성 시인 김소월이 여성 화자인 나의 가면, 아까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소나. 자, 이걸 쓰고 등장을 하죠.
지식인 남성의 감정 표현이 여성에 비해 자유롭지 못했던 근대 초기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여성화자가 이별의 한을 잘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정철도 이별의 한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시나 뭐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여성화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했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겠습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김소월에 대해서 또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이 내용은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겠다.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오물을 뿌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성의 목소리가 약간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김소월 시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백석의 시에도 이렇다. 자 밑에 볼까요? 동료부라고 나와요. 백석의 동료부라는 말이 참 말이 어려운데요. 동료부. 이 부라는 것은 하나의 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동료가 뭐냐? 어린아이의 오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동료라는 말이 이 요자가 오줌 요자 이게 글자가 재밌는데요. 물 숫자죠. 이게 물 숫자. 이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줌은 죽은 물이잖아요. 우리가 노폐물을 다 걸러서 오줌을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동료부인데 봄철날 한 종일내 노고나니 벌불장난을 한 날 밤이 오면 의뢰이 싸게 동당을 지나는데 막 나오죠. 여기 보면 나란 말이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가 있나 없나. 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없으면 1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역으로서 하자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도 여운안골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란 뜻이에요. 거기 그 78쪽의 백석의 여운안골족이란 말 나와요. 여운안골이라는 게 여우가 아마 이 말 처음 들어보시면 써놓으세요. 여우가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그런 그 가족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운안골족이라는 시도 이 백석의 시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백석을 연구를 하려면 그 이제 그 백석이 나온 그 고향의 그런 그 뭡니까 방언들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돼요. 그 정주라는 곳이죠. 그래서 김소월과 백석이 또 고향이 같아요. 고향이. 근데 평안북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걸 뭐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시를 읽어봐도 여러분 쭉 보시면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유년의 화자만 등장하죠. 거기 78쪽 보세요. 위의 시 두 편에는 어린 시절을 사는 유년의 화자가 등장한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78쪽 첫째 줄. 고향과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또 밑줄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지향을 주는 백석의 초기 시에서 유년 화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석에서 또 재밌는 것은 자,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여러분이 방송대 공부하실 때는 절대로 안 배우시는 건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항시인 하면 이육사와 윤동주가 있죠. 저항시는 이육사와 윤동주가 있습니다. 자, 저항시 누가 있다? 이육사, 윤동주가 있는데 이육사는 되게 남성적인 시인이고 윤동주는 여성적인 시인이죠. 그러니까 이 윤동주의 시인은 자아 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윤동주의 시를 여성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육사의 시는 되게 이제 투사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남성적이에요. 이육사의 시는 남성적이죠. 자, 이렇게 두 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 백석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백석은 2차적 저항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항적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속에는 2차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제에 파괴되기 이전에 그 원형 이 원형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백석의 시를 보면 저항을 이야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석의 시를 보면 우리가 일제 이렇게 그에 의해서 수탈되기 전에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그곳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원한다라는 것을 시 속에 드러내고 있어요. 뭐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백석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2차적 저항신이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 78쪽인데, 자, 앞에서 설명한 1인칭 화자, 배역으로서 화자가 작품 표면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화자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자, 그 다음 밑줄 쳐놓으세요. 함축적 화자는 지금 78쪽 보고 있습니다. 함축적 화자, 둘째 줄부터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작품 밖에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이거 밑줄 쫙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제가 이제 한 번 더 초대를 해서요. 이제 좀 시간이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네. 그래서 좀 못 끝난 거는 다음 시간에 저기 초대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다가 자, 여기 보면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가 등장해요. 성북동 비둘기.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새로 비둘기들의 번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성북동 비둘기는 결국 뭐냐? 바로 판자촌 사람들 또는 달동네 사람들이에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작품 밖에서 이제 관찰하는 관찰자인데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폭포라는 시가 있어요. 김수영의 시는 여러분 풀만 알고 계시는데 폭포도 있어요. 폭포. 이 폭포가 고든 절벽을 막 떨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폭포의 시원스러운 물줄기.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억압에 굴복받지 않는 정신. 그러니까 이 김수영의 시는 저항시라고 하잖아요. 김수영은 저항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시인 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engagement라고 영어로 engagement고 이걸 프랑스어로 읽으면 뭐냐면 앙가주망이라고 해요. 자, 이 김수영의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앙가주망. 다음 시간에 이제 김수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건데 하여튼 이 폭포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객관적인 태도를 지닌 화자를 등장시키고 백석의 시에서도 그 밑에 보세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관찰하는 화자가 등장. 이른바 이야기식. 자,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이 함축적 화자는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함축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야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시가 바로 함축적 화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1인칭 화자와 시인의 목소리, 윤동주의 참외로, 그다음에 이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박. 자, 배역으로서의 화자, 백석의 동료부, 그다음에 백석의 여우 난골족이었어요. 자, 함축적 화자와 관련된 시가 자, 여러분 교재에 79쪽에 등장을 합니다. 79쪽에 등장을 하는데 자, 백석의 8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79쪽 넘어갑니다. 그럼 8원이라는 말이 8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지명이에요, 지명. 8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 이게 이제 평안북도 그 영변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의 영변 8원면. 그러니까 김소월하고 똑같은 거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영변의 약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소월과 이 백석의 고향이 같다는 거예요. 김소월, 백석, 정주 출신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이 8원이라는 시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보십시오. 거기 이제 보면 차디찬 아침에 묘양산행, 묘양산으로 가는 이 승합 자동차는 텅 안이 비어가지고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올라요.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저고리를 입고 손잔등이 박구랑처럼 터졌다. 이 백석의 시가 참 재밌는 게요. 이 주규법이 정말 재밌어요. 주규법. 백석의 시의 앞권이 뭐냐? 이 화리법 중에 주규법이에요. 여기 지금 박구랑처럼 동그라미 적으세요. 박구랑처럼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잔등이.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자성은 여기서 350리, 유황산 150리. 유황산 어dim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새하얗게 어른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 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 힘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텅 빈 차 한 구석에 어느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 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답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게를 하면서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오죠. 이 시는 밑에 보세요. 올해 내 지인 주제 소장 집에서 고생스럽게 식모살이를 하다가 먼 친척 집으로 다시 더부살이를 떠나는 어린 계집아이 사연을 그린다. 화자는 이 어린 소녀의 산산한 삶을, 신선한 삶. 그러니까 아주 힘든 삶이라, 신선한이라는 것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맵다는 뜻이고, 매울, 신라면 할 때 신이고요. 산이라는 것은 시다는 뜻이에요. 시다. 맛이 신 거 있죠? 그게 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삶을 관찰해.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이렇게 더부살이 하면서 그런 상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역할이죠. 계집아이가 멀리 자성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이 시에서 화자가 관찰하는 시간적 범위는 현재죠. 화자는, 시적 화자는 계집아이의 과거와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는 전지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설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올림푸스적 시점. 올림푸스 산에서 신이 인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더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올림푸스적 시점,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집아이의 과거 또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는 전지적 관점, 그런 것을 이제 이 시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8원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8원이라는 시는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이라는 겁니다. 함축적 화자의 관찰과 진술. 그러니까 그런 그 한 소녀의 삶을 관찰해서 그에 대해서 진술하는 그런 보고자적 역할. 거기 그 79쪽에 그 세 번째 줄에 좀 그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좀 켜놓으세요. 화자는 어린 소녀의 신선한 삶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 진술하는 보고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리포터죠. 쉽게 말하면 보고자라는 게. 그래서 리포터의 역할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이 8원이라는 시가 바로 함축적 화자의,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찰과 진술이에요. 관찰과 진술.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가 그런 시고, 또 하나의 시가 이제 여승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백석의 시에 저는 뭐 백석의 시도 참 좋은 시가 많지만